25배. 이 숫자 하나가 여러분의 계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IMF 총재가 직접 한국을 지목하며 던진 이 숫자는 우리가 달러 자산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증거거든요. 환율이 흔들리고 미국 증시가 조정받는 순간 수백만 투자자들이 동시에 손실을 떠안게 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해지 없이 미국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이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1월 19일 IMF가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의 진짜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경제 위기와 저성장을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위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무서운 저성장 고착화라는 늪이죠. 위기는 급격하게 왔다가 회복되는 V자 곡선을 그립니다. 하지만 저성장 고착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갉아먹는 만성질환 같은 거예요. IMF를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가 지금 바로 이 저성장 고착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거라고 봤는지 아세요? 올해도 3.3%, 내년도 3.3%, 그 다음 해도 똑같이 3.3%입니다. 언뜻 보면 안정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과거 세계 경제는 평균적으로 매년 3.7%씩 성장해 왔어요. 지금은 그 평균선 아래에서 맴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0.4%포인트 차이가 뭐가 대수냐고요? 이게 10년, 20년 누적되면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저 흥미로운 건 이 3.3%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뜯어보는 겁니다. 작년 10월만 해도 IMF는 훨씬 비관적이었거든요. 3.2%에서 3.1%로 떨어질 거라고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한 거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온건하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완화된 조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면 큰 코 다칩니다. IMF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하방 압력이라는 단어가 계속 튀어나와요. 경제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힘의 정체가 뭔지 하나씩 해부해 볼까요? 첫 번째 하방 압력은 투자 집중도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 투자금이 어디로 쏠려 있을까요? AI 관련 빅테크 기업 몇 개로 다 몰리고 있어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이죠. 물론 이 기업들은 실적도 좋고 미래 전망도 밝습니다. 문제는 나무가 아니라 숲이에요. 투자가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 있으면 그쪽이 흔들릴 때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크거든요. 2000년대 초반을 떠올려 보세요. 닷컴 버블 때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인터넷 시대의 총화로 떠올랐죠.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런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가 80% 넘게 폭락했어요. 지금은 다르냐고요? 엔비디아는 실적이 폭발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받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IMF가 우려하는 건 집중도 자체입니다. 만약 AI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다면, 생산성 향상이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난다면, 규제가 강화된다면, 한두 개 변수만 바뀌어도 시장 전체가 출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MF는 자산 시장의 급격한 조정 우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급격하다는 건 예고 없이 빠르게 온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방 압력은 무역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죠. 그의 1기 때를 생각해보세요.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였고 관세를 마구 올렸습니다. 2기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여러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 카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확실성 자체가 경제를 위축시킵니다. 기업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면 투자를 미룹니다. 공장을 새로 지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보류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더디게 일어나고 경제 성장도 둔화됩니다. 이게 무역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에요. 세 번째는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지고 있고 중동 정세도 불안정하죠. 대만 해협 긴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실제로 분쟁이 확대되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망이 교란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죠.
네 번째 하방 압력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부채 문제예요. 주요국들이 빚을 내서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일본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를 훌쩍 넘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이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모두 증가 추세입니다. 문제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빚을 내서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때는 긴축을 해야 하고 성장은 더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채의 덫이라는 겁니다. 빚으로 오늘을 버티지만 내일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죠. 이 네 가지 하방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경제를 저성장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물론 상방 압력도 있어요. AI 기술 발전, 디지털 전환,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이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하방 압력이 더 무겁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IMF의 진단입니다. 다른 국제기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주 보고서를 냈는데 올해 성장률이 작년보다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OECD도 비슷합니다. 2025년보다 2026년이 더 낮을 거라는 전망이죠. 결국 세 기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성장 고착화라는 거죠. 모든 기관이 저성장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제 위기를 전망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갑자기 추락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는 시나리오라는 거죠. 이제 국가별로 들여다볼까요? 미국이 흥미롭습니다. 2025년 2.1% 성장한 다음 2026년 2.4%로 오히려 성장세가 강화된다고 봤어요. 이게 골디락스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정 수준의 성장이죠. 인플레이션 걱정도 없고 경기 침체 우려도 없는 이상적인 상태예요. 미국만 이런 행운을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달러 패권 때문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어요.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니까 미국은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돈을 풀면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수입 물가가 오르지만 미국은 그 부담이 적죠. 이게 기축 통화국의 특권입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성장 둔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 고전하고 있어요. 제조업 중심 경제인데 중국 수요가 줄어들면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에너지 가격도 문제예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못 쓰게 되면서 에너지 비용이 급등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일본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아베노믹스로 한때 기대를 모았지만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고 생산성 향상도 더디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흥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이 핵심입니다. 작년까지 5%대 성장률을 유지했는데 올해는 4%대로 떨어진다고 IMF는 전망했어요.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지방정부 부채 문제, 인구 고령화,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중국이 4%대 성장으로 떨어진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중국은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거든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원자재를 엄청나게 사들였고 그게 브라질, 호주, 칠레 같은 자원 수출국들의 호황으로 이어졌어요. 또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들도 덩달아 성장했죠. 그런데 중국 성장이 둔화되면 이 선순환이 약화됩니다. 반면 인도는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거라고 전망됩니다. 7% 가까운 성장세죠. 인도가 떠오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젊은 인구가 많고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제조업 육성에도 성공하고 있어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대신 인도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라고 하죠. 자, 이제 한국 얘기를 해야겠죠. IMF는 한국 경제를 어떻게 봤을까요? 2025년 1.0%, 2026년 1.9%로 전망했습니다. 기존 전망치에서 상향 조정된 거예요. 정부는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선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좀 다릅니다. 먼저 2025년 1.0% 성장률이 뭘 의미하는지부터 봐야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겪은 경제 위기가 4번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죠. 이 4번을 제외하면 2025년 1.0%는 역대 최저 성장률입니다. 그만큼 작년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닥에서 1.9%로 회복된다?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바닥이 워낙 낮았으니까 조금만 올라도 성장률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 경기 체감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거리에서 느끼는 경기 실상과 통계 숫자 사이에 괴리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잠재 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 수준인데 1.9%는 그걸 밑돌아요. 잠재 성장률이 뭐냐고요? 경제가 모든 역량을 다 발휘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입니다. 그걸 못 미친다는 건 우리 경제가 제 실력을 못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과거 5%, 6%였던 게 지금은 2%까지 내려왔어요. 앞으로는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인구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요.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졌죠.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경제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노동력인데 그게 줄어드니까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빠르게 올라가면 인구가 줄어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고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도 문제죠.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도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입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수 시장이 포화 상태이고 규제가 많으며 노사 관계도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LG도 해외에 공장을 짓지 국내엔 잘 안 짓죠. 투자가 줄어들면 자본 축적이 더디게 일어나고 그게 성장률 둔화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저성장 늪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부가 뭘 하고 있냐면 올해 성장률이 1.9%로 회복됐다. 선진국 평균보다 높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단기 숫자에 연연할 게 아니라 장기 전략을 짜야 하는데 말이죠. 특히 환노출 위험 경고가 심각합니다. 며칠 전 발표된 IMF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총재가 직접 한국을 지목했어요. 한국의 달러 자산 환노출 규모가 위험 수준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월별 외환 시장 거래 규모 대비 달러 표시 자산 투자 비중이 25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한국 투자자들이 한 달에 외환 시장에서 거래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달러 자산에 투자한 총액은 그것의 25배나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은 투자금이 대부분 환해지 없이 환 노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까요? 대만이 40배 정도로 우리보다 높긴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을 보면 5배에서 10배 수준이에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환해지를 철저하게 합니다. 일본도 10배 정도죠. 한국은 25배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왜 한국 투자자들은 환해지를 안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화 약세, 고환율이 계속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환세액이 생기잖아요. 미국 주식으로 돈도 벌고 환율 상승으로 추가 수익까지 챙기겠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이 전략이 먹혔습니다. 달러당 1,100원이던 게 1,400원까지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만약 환율이 떨어진다면 달러당 1,400원에서 1,200원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1억 원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면 환율 하락만으로 14% 손실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주가까지 떨어진다면 이중 타격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엔비디아 주식을 환율 1,400원에 샀는데 주가가 10% 떨어지고 환율도 1,200원으로 떨어졌다면 주가 손실 10% 플러스 환차손 14% 합치면 24% 가까운 손실입니다. 환해지를 걸었다면 환차손은 막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환 노출 상태였다면 그 손실을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IMF가 우려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개인 투자자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같은 방향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환율이 급락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그게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거든요. 패닉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손실을 만회하려고 다른 자산까지 급하게 팔아치우면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낮아 보입니다. 한미 금리 차가 여전하고 미국 경제가 견조하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변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또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동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변수가 작동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환율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죠.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마치 환율이 계속 오를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IMF 총재가 환해지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환해지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연간 2%에서 3% 정도 비용을 내야 해요. 하지만 이건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재 보험 들 때 돈 아깝다고 안 드나요? 환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급락이라는 화재에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게 있어요. 실물 경제는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냐는 거죠.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섰고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답은 유동성입니다. 실물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와 중앙은행이 뭘 하고 있어요? 돈을 풀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죠. 한국도 추경 편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풀린 돈이 다 실물 경제로 가는 건 아닙니다. 상당 부분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가요.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 이런 자산을 사는 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이게 유동성 장세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메인스트리트의 실물 경제는 불황인데 월스트리트의 자본시장은 호황이에요. 서민들은 힘든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버는 구조죠. 이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팬데믹 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한국은행도 비슷합니다.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도 돈을 풀고 한국도 돈을 푸는데 한국이 더 빠르게 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경제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장률이 낮으니까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원화 공급이 달러 공급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고환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이유예요. 2026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세 정책을 펼칠 수도 있고 인프라 투자를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도 돈을 더 풀게 되고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언젠가는 조정이 올 거예요. 문제는 그게 언제냐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트리거가 될 만한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AI 버블 붕괴, 지정학적 충격,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재발, 금융기관 부실, 이런 것들이 방화세를 당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 유동성 장세를 즐기되 언제든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해요. 환해지도 그중 하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그중 하나죠. 현금 비중을 적정 수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IMF 보고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다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자산시장 조정 위험, 환 노출 문제, 저성장 고착화, 유동성 의존 구조,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정부는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하면서 우리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메시지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취약한 구조에 노출되어 있고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기 성장률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장기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가 뭘 해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는 줄여야 해요. 특히 환 노출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5배라는 숫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체감하시나요? 대만이 40배니까 우리보다 높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대만은 외환 보유액이 우리보다 훨씬 많고 경제 구조도 달라요.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선진국 평균이 5배에서 10배인데 우리는 왜 25배나 되는지 질문을 던져야 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환율이 계속 오를 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돌아봐야 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대중이 한 방향으로 몰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모두가 같은 쪽에 베팅하면 반대편은 텅 비게 되고 조그만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려요. 지금 환 노출 상태가 딱 그렇습니다. 모두가 원화 약세에 베팅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그 베팅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전략입니다. 한쪽으로만 쏠려 있으면 반대 방향 움직임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환해지를 고려하세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라도 환해지를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보험료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세요. 미국 주식만 가득 담지 말고 다른 자산군도 섞으세요.
현금 비중도 적정하게 유지하세요. 시장이 급락할 때 현금이 있으면 저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손실을 보면서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보를 제대로 소화하세요. IMF 보고서 같은 중요한 자료가 나오면 언론 기사만 보지 말고 원문을 찾아보세요. 정부 보도 자료도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니까요. 2026년 1월 22일 오늘 IMF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저성장 시대가 왔고 자산 시장은 조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한국은 환 노출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위치에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경제는 결국 생존 게임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환해지를 검토하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현금 비중을 조정하세요.